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 원론 공부하게 될 민영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밌게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인문강인데, 저는 그 인문강의 이름을 마스거리 강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거리라는 말이 원래 이제 장사할 때 첫 개시를 하는 걸 마스거리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거래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거래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첫 걸음, 개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번 수업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학 원론에 큰 얼개를 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학 원론, 여러분들이 이제, 굳게 이제, 감정평가사를 취득하시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실 때,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죠. 그 중에 2차 과목이 이제 부동산학 원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간평사 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근데 1차라는 게 이제 1교시가 있고 2교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2차는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원론은 이 1교시 과목에 들어가죠.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민법이 있고 경제학 원론이 있고 부동산학 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감정평가 관계 법규가 있고 회계학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의 성격을 감정평가사 시험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여기 신경을 안 쓰면 잘못하다가 과락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득점을 못해가지고 낭패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 원론의 어떤 과목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1교시에 나오는 민법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원론이 있죠. 경제 원론. 이 경제학이 있고 지금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 있는데, 요때 이 원론에는 요 경제학이나 민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 보면 2교시에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있잖아요. 이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의 내용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은 조금 덜 들어갔는데 회계적 개념 들어가 있고요. 근데 2차 과목에 감정평가 이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여기 그냥 막바로 우리 감정평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론에, 부동산학 원론의 맨 끝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동산학 원론은 순수한 의미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학문들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드는데 체계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잡탕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씩 다른 부분들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공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이 부동산학 원론의 전체 구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학 원론은 첫 번째 맨 앞에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론. 보통 이제 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경제론하고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분리해 놓은 게 이제 시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정책론이라고 하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책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투자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금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곱 번째 각가지 강론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무슨 신탁론, 해가지고 중개론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놔가지고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관리 개발론,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개발 관리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덟 번째 파트로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파트는 8개 파트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되게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우리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뭐겠습니까? 요게 감정평가론이
한 17, 8% 정도 출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비중을 조사해 보면 우리 시험이 이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요때 이제 감정평가로는 대개 하면 한 7, 8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7, 8문제 정도가 40문항 중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다 그러면 투자론이 되겠죠. 투자론은 15%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문제? 6문제, 7문제 요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중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론 같은 건 비중이 낮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1교시, 1차 과목의 1교시에 경제학 원론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두 줄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물론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론도 약간 좀 비중이 떨어지긴 한데 이런 거 몇 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들쭉날쭉한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서 굉장히 주력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학 원론이 아닙니다. 대개 수험생들은 부동산학 원론이 아니라 주로 이제 올인하는 데가 어딥니까? 경제학 원론이나 회계학 같은데 아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득점하기가 어렵고 과락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다가 굉장히 힘을 많이 집어넣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학 원론은 아무래도 전략 과목 또는 무슨 특정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리고 이 공부는 항상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희생의 최대 효과, 최소 비용의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전략적으로 이건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찍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히 과감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요거는 시험 막판이 되면 전략적으로 선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는 합격이 목표지 고득점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부를 하기가 좀 투입하기가 어려운 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제 개연성이 낮거나 과거에 출제를 별로 안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굉장히 지엽적이고 외진돼 있는 영역이 있는 거 별로 출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출제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포기하고 가시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주 출제되더라도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것 그래서 시험을 이제 시험장에 가서 1, 2분 안에 푸는 것이 아니라 한 5분씩 걸린다. 한 3, 4분 이상 다 걸려가지고 계산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면 다른 데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제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주 지혜로운 수험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공부할까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애착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주 좋은 성과, 큰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원론은 다른 과목에 영향을 안 주고 다른 과목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주 재밌게 우리 수험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영역으로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평생 직장도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사가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셨고 꼭 성취를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수험 과정에서도 항상 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죠. 저와 함께 그 기회를 한번 헤쳐나가시자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문 강의 마스거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목차를 써드렸죠. 목차 차례를 써드렸는데 그 차례에 입각해서 그래서 순서를 우리 인문 강의 꼭 알아야 되고 꼭 어떤 개념, 중요한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검다리 형식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되는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스거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 마스거리 강좌 첫 번째 파트 1 부동산학 총론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잡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의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잖아요. 부동산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는 것부터가 출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뭘까요? 자,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한자로는 부동이라고 해요.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산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이고요. 이 부동산이란 말은 영어로는 real estate예요. real estate 이렇게 쓰는데 real은 진짜, 진실의 이런 그 의미가 있죠. reality 뭐 할 때 real이란 말이 이제 어근으로 들어가니까 그 진실의 재산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real은요 원래는 real 진짜의 그런 뜻의 어근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알이란 말은 영어식 표현을 하면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야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알이 왕토 사상이 있는 겁니다. 군주의. 이래서 군주의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 정서만 하더라도 토지라고 하는 거,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개인은 토지에 매여 사는 노예였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그 농민들은 농민이 아니고 농노였습니다. 농사짓는 노예의 노자예요. 노비. 그러니까 농노였지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이 농노가 도망을 가면 그건 쫓아가가지고 농노 사냥꾼도 있었어요. 그래서 농노가 도시에 도망가서 1년을 살면 뭐 자유를 준다는 이런 관습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럽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주나 그 위에 군주나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리얼 에스테이트란 말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산 같은 일반 재산에는 오너십이란 말을 쓰지만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건 신성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을 의미한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타이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오직 신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고 신을 대리해서 황제나 임금이나 영주에게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개인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은. 그래서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리얼 에스테이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를 이렇게 첫 번째 대문자로 하고 요거 소문자로 하거나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하면 부동산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대문자로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학입니다. 학문을 얘기할 때 부동산학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 하면 경제학이지만 이코노믹스 하면 이렇게 S를 붙이면 이코노믹이 아니라 이코노믹스 하면 경제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S를 붙이면 학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다 S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면 부동산 학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알아놓으시고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우리나라 부동산이란 말은
리얼 에스테이트를 번역한 거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리얼 에스테이트를 번역한 게, 그거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거 번역한 게 아니라 불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임모빌리에르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임모빌리에르라는 말이 불어예요. 불어인데 여기서 모바일이란 말 알죠? 모바일이란 말은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모바일. 그렇죠. 모바일. 우리 핸드폰을 모바일 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하면 움직인다는 뜻이고 무브에 나온 무브라는 말의 어원이니까 그러니까 move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 앞에 임이 들어가 있죠. 임, i나 in이나 이런 게 in이나 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not이란 뜻이죠. not.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임모빌리에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법전, 프랑스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프랑스에 그 민법전이 정리가 될 때 민법에서 인간의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재산, 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의 동산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점유할 수 없는 자산, 그러니까 점유는 하는데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 이동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부동산, 임모빌리에르, 모빌리에르, 임모빌리에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을 요걸 일본 사람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프랑스 민법이 어마어마하게 그 선진적인 민법이니까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복사를 해버렸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버렸습니다. 자기 민법에. 그래서 민법적 체계가 일단 그 용어가 전부 다 프랑스 민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임모빌리에를 그대로 직역해서 부동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일본은 일본에서 거의 1870년대에 그 대정관제국이라고 대정시대에 그 전부 다 그 부동산에 관한 용어를 전부 다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요 경로가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이 프랑스 민법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의 경우에는 지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동산을. 지산이란 말은 땅과 땅에 관련된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말이 지산입니다. 지산.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끔 한자로 지산유한공사 간판이 있는 업체 같은 것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나 부동산 개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산유한공사 그러면. 그래서 지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방이라고 부릅니다. 방이 몇 개냐 할 때 방,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서 방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을 붙이면 방지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지산. 방지산 그러면 주택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적인 어떤 의미들, 역사적인 사건이 적층돼 있는 거예요. 적층돼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음미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식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아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의 용어로 뭐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아시아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세아 이런 거는 이제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근대어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일본에서 번역되어 온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것들도 많죠. 가방이니 구두니 이런 말 일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학문을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으로서 부동산을 학문적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학문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이 뭐냐고 개념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학문적 영역으로서 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활동할 때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개념이 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경기 아래부터 법경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기법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법경기라고 합니다. 법경기 차원에서 본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 대상으로요. 부동산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 그
부동산학 모르는 문외한 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뭐 놀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은 그냥 땅이지. 부동산은 건물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 말씀이 틀린 거 아니죠. 부동산은 맞습니다. 건물이나 땅이죠. 이렇게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이건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비춰지는 부동산이 그것이 물리적 실체로서 부동산이 그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는 물리적 측면을 본다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의 의미나 가치를 올바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용도 뭐 여러 가지를 접근한다고 할 때 만약에 부동산을 그냥 눈에 보이는 측면만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이 물리적 토대가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은 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완전히 같다면 얘하고가 물리적으로 똑같아. 건물은 뭐 건물의 구조, 뭐 자재, 부재, 공법 똑같고 땅도 지질, 지세, 면적 뭐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렇다면 가치가 동일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A는요. A하고 B하는 물리적 실체는 똑같은데 A는 여기 사거리에 이게 상업지예요. 상업지. 그리고 환승역도 있어요. 전철역도 있어요. 그런데 B는 뭐냐면 아주 좁다란 골목길 사이에 있고 여기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게 같아집니까? 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둘러싼 뭐 도로의 상태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 부동산 가치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그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또한 만약에 이 A 부동산은 주변에 뭐가 있냐면 주변에 법률적 규제가 여기가 그린벨트가 됐어. 그린벨트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하거든요. 그린벨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벽돌 한 장도 제대로 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는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B 지역은 그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가 풀려가지고 개발이 허용되게 됐어요. 고밀도 개발구역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난리 나죠. 뭐 잔치, 벼락부자 되는 거죠.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조건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겠죠. 이렇게 부동산을 쳐다볼 때, 부동산을 분석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문제까지도 함께 분석해 부동산의 의미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 이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적어도 세 가지 측면, 즉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바라보아야 부동산이 제대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각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나타나 있는 즉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측면이니까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적 측면이겠죠. 각각 기술적 개념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은 자연으로서 의미를 갖고 부동산은 공간이고 부동산은 고유한 위치고 부동산은 물리적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또 미천이 됩니다. 자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생산 요소나 소비재나 상품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경제적 개념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이거는 토지하고 그 정착물로 좁은 의미로 민법에서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부동산 빼고 나머지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민법 제99조 1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걸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할 때 부동산을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정의해버리면 아주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러한 자산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간주하는 것이 우리 일생생활에 편하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는 게 자동차, 선박, 공장재단, 항공기, 뭐 이게 어업권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나 또는 등록이라고 하는 부동산 고유의 공시 방법을 취하게 되면 저게 원숭인데 사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좀 엉터리 같은 예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그냥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인데 사람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으로 취급한다. 요거 원숭이거든요. 원숭인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사람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부동산, 즉 사람으로 쳐준다.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입니다. 반드시 등기나 등록이라는 사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숭이를 사람으로 쳐줍니다. 얘네들은 원숭이, 즉 아무리 봐도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취하면, 즉 형식적 요건을 맞추면 그냥 부동산으로 간주해 줍니다. 이걸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에다 더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된다는 거고 이쪽이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 해설하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 모두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난이도가 낮은데 하여튼 우리가 앞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 테마로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측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개념까지 함께 고려해야 부동산의 의미가 올바로 드러난다. 이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각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그중에 공간 같은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볼 때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다, 자본으로 본다, 생산 요소로 본다, 소비재로 본다, 상품으로 본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는 물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의 개념을 구성할 때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즉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토지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는요, 이것도 난이도가 낮거든요. 난이도가 낮은데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토지 용어는 부동산 관련되는 용어예요. 부동산 용어인데 용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련된 용어하고 건물에 관련된 용어인데 건물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전문적이고 그런 건축법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머리 아프게 다루거든요. 건물 종류가.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 원론에서 이 시험에 낼 때는 건물 용어 중에 그냥 주택 용어, 요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내요. 주택 용어.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해야지 효율적인 분야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사회적 약속. 이런 거는 왜 그런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이렇게 규정하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이렇게 규정하고 단독주택 중에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식으로 이게 660제곱미터가 어떻고 330제곱미터가 어떻고 층수가 3계층이고 4계층이고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왜 그렇죠? 이거 꼭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냥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론적 뒷배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거 이론적 뒷배경 따져가면서 낮이가 왜 이렇게 규정돼야 됩니까? 왜 무슨 건부지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암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수험생들이 선생님 이거는 암기만 하라 그러면 되나요?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역사적 연원을 따져가면서. 근데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용어의 정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암기로 처리하는 분야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은 건물에 분류해서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본 수업 때 주로 하고요. 토지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보지요. 일단은 토지 용어 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만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나지, 공지, 건부지. 그 나지는 뭐 토지평가 보상 지침 같은데 나지라고 하는 건 뭐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고 그다음에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공적 제한이 없는 토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지는 그냥 빈 땅이에요. 자, 토지 위에 그냥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그냥 빈 땅. 여기 나지예요.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일단. 알아놓고 거기다 공법적 제한은 있으나 사적 제한은 없는 토지.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근데 어쨌든 나지라고 하는 건 그냥 빈 땅이에요. 그냥 빈 땅.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이제 건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빈 땅이 이렇게 있다고. 빈 땅이 이렇게 봅시다. 빈 땅. 그러면 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지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나지를 건축물을 지을 때 대상 토지가 되면 나지라고 안 부르고 이제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빈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빌딩을 지을 때 1층에 땅하고 닿는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 땅이 100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평. 100평이라고 할 때 이 100평이란 땅에 가득 1층의 바닥 면적을 꽉 채워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100평의 땅에 건물을 지을 때 100평 꽉 메워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에 공적 제한이 있는 땅이라면 대한민국 토지라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시인들만 사는 땅이라든지 뭐 미개발지 뭐 이런 거 뭐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어떤 공간적 제한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라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땅에다가 이렇게 건축 면적을 땅 가득히 땅이 100평이면 100평 다 꽉 메워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니 통로가 어디 생기겠어요? 모두 다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건물이 다 붙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시공간은 지옥이 돼요. 지옥. 햇볕도 안 들어오고요. 통풍도 안 되고요. 채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이 공간이 지옥 덩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자 땅이 있다 그러면 땅의 일부만 일정 비율만 바닥 면적으로 하게끔 하는 규제가 있어요. 공간 규제, 밀도 규제에서. 이때 이 규제를 건폐율 규제라고 합니다. 건폐율. 자, 여러분들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때는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1층의 바닥 면적을 규정하는 걸 규율하는 걸 건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때 건폐율이 만약에 60%라고 한다면 60%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60평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100평이 있다 그러면 100평 중에 60평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땅은 빈 땅이 되겠죠. 요 빈 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공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부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건물이 있는 땅에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건물을 꽉 메워서 지을 수 없고 일정 비율 남겨둬야 되는데 요때 요 규제를 건폐율 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꽉 메워서 짓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는 바닥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지라고 하는 건 독자적인 땅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땅이 아니라 건부지의 일부입니다. 건부지 일부예요. 건부지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남겨둔 땅이 있는데 이 남겨둔 땅을 공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지는 독립성이 없는 땅이에요. 건부지 안에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없는 빈 땅을 나지라고 하고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하고 건부지 말고 건폐율 규제 때문에 남겨놓은 바닥 토지를 공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 용어 중에 첫 번째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택지와 대지란 말이 나오는데, 대지란 말은 건축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예요.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택지라는 말은 건축법에 있는 말이 아니라 감정평가 용어입니다. 감정평가할 때, 자, 감정평가할 때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요.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고 하고요. 택지하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이요, 감정평가 용어로서 택지 지역이 있고 농지 지역이 있고 임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 택지 지역은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건축물은 대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리고 요 두 개를 빼면 임지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택지 안에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주택, 상업, 공업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농지 안에도 농지는 전답과 이렇게 부릅니다. 전답과. 전은 밭, 답은 논, 과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밭, 논, 과수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지는 용재림, 신탄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왜 나누는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따질 필요 없고요. 신탄림 이렇게 나누는데, 용재림은 연료림지죠. 그러니까 용재림은 이제 용재란 말이 이제 쓸 용자에다 제목할 때 제자니까 제목을 기르는 땅이에요.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신탄림은 아주 어려운 말인데 신자가 뗄나무 신자예요. 와신상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의 신자입니다. 이게 뗄나무 신자, 장작 이란 뜻이, 장작나무. 그 다음에 탄은 수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탄은 뗄나무, 뗄감 이런 거니까, 이게 석탄 이런 거니까 이건 뭐예요? 연료림지예요. 그래서 용재림과 신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토지라고 하는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도가 바뀝니다. 그때 택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임지로, 임지에서 농지로, 택지에서 임지로 이런 식으로 상호 큰 분류에서 바뀌고 있는 그런 땅을, 지금 바뀌고 있다면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가 뭐라고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땅,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후보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 안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나 상업지, 공업지나 이런 식으로 택지지역 안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또는 공업지가 상업지로, 또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이행지라고 그래요.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토지. 그 다음에 이행지는 택지지역 안에서 세분류화된 부분에서 주거, 상업, 공업이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답과가 바뀌면 이행지, 용재림, 신탄림이 바뀌면 이행지예요. 그래서 이행지와 후보지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놓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토지 용도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측면에서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용어로 좀 보셔야 될 게 맹지 같은 용어는 아주 중요한 용어죠. 맹지는 보통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 이렇게 접하는 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땅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땅들이 전부 다 대지인데, 문제는 이런 땅이에요. 여기 A, B, C, D 이런 땅이 있는데, C 같은 토지는 다른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C라는 토지는 자기 토지 어디를 둘러봐도 도로에 닿는 면이 없는 토지예요. 이렇게 사방이 주위가 다른 소유자, 다른 토지에 막혀서 공로 또는 도로에 닿는 면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맹지라는 용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데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요, 차와 인마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즉 도로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라고 하는 건 차와 인마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도로인데,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담는 그릇, 인간의 활동을 담는 그릇인 건축물이 있는 땅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맹지는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맹지는 필사적으로 도로와 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와 닿는 면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아주 낮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맹지라는 거 알아놓고요. 근데 대지라는 거는 맹지는 아니에요. 아닌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닿는 토지예요. 즉, 이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에 닿아요. 여기가 도로다 그러면. 다른 땅들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닿는데 얘는 뭐냐면 이 땅은 A라는 땅은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닿기 때문에 마치 병 모양이 되죠. 또는 자루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자루 대자에서 대지라고 그래요. 자루 대자, 자루형 토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루대, 그래서 대지예요. 여기 대신할 대자 밑에 옷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대진이 아니면 여기 있는 뭐 대진이 이런 말을 할 때 여기 대지는 뭐 흙대자 대지 또는 터대자 대지인데 흙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드의자가 있잖아요. 오드의가 들어가면 요건 자루 모양 토지구나 이렇게 바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획지와 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획지 필지를 보는데요. 이 획지하고 필지는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획지라는 건 뭐냐면 요건 보통 부동산학이나 아니면 경제학에 쓰는 말인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고요. 필지는 소유권 또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으로 연결된 한 단위의 토지를 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도시지역이라 여러 개의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A, B, C, D,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토지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소유권 등기를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등기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이 토지가 전부 다 필지예요.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필로 셀 수 있는 것. 즉 소유권의 기본 단위고 법률적 기본 단위가 필지예요. 한 등기용지에 이렇게 기재된 한 덩어리의 땅, 한 단위의 땅을 필지라고 그래요. 한 필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가격 수준이 되게 한 평당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돼 있다. 평당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저 위에는 이쪽은 뭐 편익시설하고 다 있고 여기는 뭐 혐오시설하고 다 있어도 이쪽은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인데 이쪽은 뭐 5천만 원이야. 그럼 여기 가격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획지가 다른 거예요. 즉 여기는 뭐 특정 획지, 여기 획지, 이렇게 획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덩어리의 땅, 한 덩어리의 땅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획지라는 건 경제적 개념이 된 거죠.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획지의 경우에는 대개 획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획지가 필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이 필지는 3개지만 가격 수준이 같으면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획지가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필지가 획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획지가 더 큰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땅 있죠. 수십만 평짜리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쪽이 저쪽은 도시 쪽이 닿고 이쪽은 산 쪽이 닿았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라도 가격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획지하고 필지는 면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획지가 필지보다 크지만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 일반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지는 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써먹을 수 없는 토지. 법률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써먹을 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경사가 많이 진 낭떠러지 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빈지라고 하는 건 요건 원래는 해변 빈자거든요. 이 빈자가 이게 물수가 있어요. 삼수변이. 그래서 해변이란 뜻이에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해변 토지는 대개 공유수명 관리지역 같은 거는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소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데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거기서 파라솔 같은 거 펴놓고 장사하고 뭐 자리값 받고 뭐 이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쓸 수 있는 토지가 되는데 이걸 빈지라고 합니다. 즉 법지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써먹을 수 없는 토지고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지와 빈지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토지 용어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토지 용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토지 용어를 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 한번 볼까요? 다음 테마는요, 부동산의 본질과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본질은요, 부동산의 속성 또는 부동산의 존재 가치라고도 그래요. 지금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네 번째 테마에 부동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과 특성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다 다룰 건데, 근데 이제 본질은 뭐고 특성이 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본질이란 말 대신에 속성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속성 또는 존재 가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테마 네 번째가 특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성 또는 존재 가치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게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부동산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 너는 누구냐? 누구냐 넌? 할 때 정체성. 근데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은 됐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퍼스널리티. 예? 그러니까 개성 이런 걸 포함해서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고 이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그래서 이렇게 속성과 특성 요거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부동산 중에 주로 이제 언급하는 건 토지예요. 토지의 경우에 어떤 속성 또는 존재 가치 또는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대개 이렇게 5가지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이다 이거예요. 자연으로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부동산을 자연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근대화 이후에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그래서 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적 사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 뭐 그 기독교 정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뭐 땅을 지배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너무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주의가 팽배함에 따라서 이 자연으로서 돼야 될 우리 사실 이 토지 같은 거는 자연이잖아요. 이건 인간이 한 평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엄청 소중한 거죠. 더 이상 창조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거를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만 너무 삼았다는 거죠.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요즘 나타나는 것이 뭐 ESG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가다란 흐름으로 지금 굽이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가치를 지키지 않은 측면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연이다 하는 점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토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제재로서 경제적 단물을 빠는 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서 보자라는 그런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서 부동산이고 이게 바로 환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서 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치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죠. 주변에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전부 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주변과의 관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환경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고유한 위치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특히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번 자리를 정하면 딴 데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유한 위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론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미국에서 이제 나온 유명한 책이 로케이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치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로서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고 부동산은 또 돈을 버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국토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나온 국가의 3요소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영토가 이게 토지 아닙니까? 토지, 뭐 바다 이거 다 포함해서 이 영토라는 개념이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국부원으로서 국가의 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개인의 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소비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고용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자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요. 거의 뭐 세계가 비슷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그 국민들의 자산 조사를 해보면
선생님들 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몇 억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70%에서 80% 형태가 집입니다. 부동산이요. 또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부동산에 투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 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그 어떤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하나 빠뜨렸죠? 이거 빠뜨렸죠? 공간. 공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나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이 본질은 그 대상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인데 이때 이 공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민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민법 제212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212조. 여기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토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수평공간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소유권이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자 지표공간, 수평공간뿐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부와 하부에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그러면 지구 중심이다 그러면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소유권의 경계를 이렇게 해서 연장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부에 미치고 하부에 미친다는 거죠. 이게 정당한 소유권이 이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민법 제212조에서 무한히 미친다. 소유권이 무한히 미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로 시간적, 공간적 아니면 그 나라나 그 지역사회에 고유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특정한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 미치는데 일정 높이에 하나는 거예요. 하부에 미치는데 일정 깊이에 하나는 거예요. 이때 상부에 미치는 권리,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는 상부에 미치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공중권 중에 이게 사적 공중권이 되고요. 공중권 중에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서 그 이상의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서 그 이상의 범위는 개인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내 땅 위로 전파가 지나간다고 해서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정 높이까지만 하나고요.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도 일정 깊이까지만 미치고 그 이하는 미치지 못하는데 요때 일정 깊이까지 그 밑에까지 그 미치는 범위를 한계심도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한계심도도 시험에 내죠. 그래서 한계심도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세부적인 거는 저하고 이제 같이 하면 여러분들 100% 다 답을 맞추겠지만 어쨌든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소유권이 단순히 수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부 공간인 공중 공간, 그리고 하부 공간은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에도 다 미치는 입체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3차원의 공간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규정되고 3차원성을 가지면서 복합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니까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더하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테마로 부동산의 본질 또는 아이덴티티, 속성 또는 존재 가치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테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 특성은요, 우리 그 간평사 시험 말고요. 이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보는 게 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거의 매회 빠지지 않습니다. 매회 한 번인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도 감정평가사하고 회차로는 같거든요. 이게 똑같이 회차가 나가거든요. 공인중개사는 85년도부터 시작돼서 1회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과거에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그러니까 토지 환지 업무를 주로 했던 토지평가에서 환지나 보상 업무를 주로 했던 토지평가사하고 그다음 은행에서 담보감정을 주로 했던 공인감정사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에 90년대 이전에는. 근데 요거를 통합해서 89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90년도부터 1회 시험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2024년이다 그러면 2024년 요 24에다가 플러스 10일 하면 회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5회 뭐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시험 35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시험 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차가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다르지만 회차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의 특성은요, 한 번인가 빠지고 지금까지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죠.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역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도 역시 부동산이라는 게 대개 토지와 그 정착물, 특히나 토지와 건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특성이 시험에 언급될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이건 건물의 경우에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언급 거의 안 돼요. 토지의 특성이 보통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이름하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의 특성으로서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이란 말을 해보죠. 자연이라고 하는 건 nature. 네? 자, 자연으로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이 없어도 그 자체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사람하고는 관련 없이 나타나는 특성.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특성이다. 본원적 특성 또는 본질적 특성이다. 그리고 불변적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법칙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로 졸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독일어로 졸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반에서 인문적 특성이라면 인문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관련되잖아요. 휴머니스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면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토지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이 특성 안 나타나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밥 먹고 뭐 하면 주거용이 되는 거고, 사람이 거기서 공동작업하고 뭐 물건 만들고 그러면 공업용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 비즈니스하고 그러면 상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용도는 인간의 역사성을 갖기 때문에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용도도 바뀝니다. 토지의 용도가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바뀐다고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이 땅이 주거용 됐다가 상업용 됐다가 공업용 됐다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이 없으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땅을 병합하거나 분할해서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 경제, 행정적 조건이 바뀌면 그 토지의 상대적 가치가 바뀐다. 그래서 이걸 위치가변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이다. 후천적 특성이다. 가변적 특성이다. 또는 당위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어려운 말도 쓰는데 당위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이제 졸렌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인의 법칙, 졸렌의 법칙 이렇게. 제가 안 쓸 테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입니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답으로 잘 안 떠요. 답으로 잘 안 뜨고 이건 들러리 지문으로 보통 뜨고 답으로는 이쪽이 뜨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적 특성,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 뭐냐? 첫 번째, 부동성이 있다. 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위치 고정성이라고도 그래요. 위치 고정성. 위치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치 가변성이란 말하고 비교하셔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치 고정은 이건 절대적 위치예요. 물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고 이거는 뭐야? 여기서 위치가 변한다는 거는 상대적 위치로서 인문적 위치예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성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위치 고정성이. 그런데 여기는 땅바닥이 벌떡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해서 땅값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면 땅의 지위라고 그러지. 지위. 여러분들 저 사람이 지위가 높아 이런 얘기를 하죠. 지위가 땅지자예요. 위자가 위치할 때 위자예요. 땅의 위치란 뜻이에요. 이게 지위가. 그럼 땅의 위치가 지위가 바뀌었다 그러면 땅바닥이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땅의 상대적 가치가 바뀌는 걸 위치가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치 가변성은 상대적 위치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 고정성은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입니다. 땅바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성이에요.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파생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땅은 헐지 않는다. 닳지 않는다. 마모되고 마멸되고 감가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게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에서 나오는 특성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때
뭐 토지에 대한 투기 붐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땅은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땅을 한 평도 생산할 수 없어요. 단 한 평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척지는 뭡니까? 간척지, 매립 토지는 뭡니까? 간척지는요, 없던 땅을 펑하고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니에요. 간척지도 바다 밑에 있었던 토지를 수위를 끌어올려서 이용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요. 간척지가 땅바닥을 공장에서 찍어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간척이나 매립은 땅을 생산한 게 아니라고요. 생산한 게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척이나 매립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토지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동일한 게 없다. 똑같은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게 없으니까 클론, 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모든 토지는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건 뭐예요? 토지라는 것은 이거하고 사실 여기서 파생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변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내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이 부증성하고 인접성 두 개의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 외부 효과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이게 주변 토지에 영향을 받는 externality라고 그러죠.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에서 나온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변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적 특성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아주 아카데미컬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 클래시컬하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놓고 1번 부동성, 2번 영속성, 3번 부증성, 4번 개별성, 5번 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는 거는 아주 고전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로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의 파생 현상과 연결되어서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주제를 뽑아서 테마 4까지 해서 그래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적응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지금은 안 되셔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마스거리 강좌 2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는 부동산 경제론이요. 우리 교재에서 부동산 경제론에다가 플러스 시장론 것도 약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시장론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 뒤에 입지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학습 기법상 같이 묶어놨는데 사실 부동산 경제론과 부동산 시장이 분리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거지. 뭐 이론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부동산 경제 안에 시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해놓고 시장론에 나오는 내용도 살짝 넣었으니까 주제 한 2개 정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 핵심 개념이 뭐고 자주 출제되는 열쇠말이 어떤 거냐, 즉 키워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은 우리가 이제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류 경제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경제학은요. 하여튼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경제학 교과서 처음 넘기면 기회비용 나오고요. 경제 원리 나오고 경제 원칙 나오고 수요 공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다분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요하고 공급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밥 먹도록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보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요 공급에 대한 이란 말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라는 게 뭐죠?
수요라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대항하여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대응해서 어떤 물건을 공급 또는 생산 또는 이렇게 서브하고자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가 다 욕망입니다.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그 욕구가 실제로 능력까지 있는 욕구를 이걸 유효수요. 수요라고 한다면 능력까지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유효수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유효공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라고요. 인간의 욕망.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물질로 카운트를 해서 양적인 측면에서 카운트해서 욕망을 재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에요. 이미 경제학이 심리학이 되고 과거에 그 관방학의 한 분야로서 국부를 다루던 경제학이 이미 19세기부터 한계 효용 혁명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인간의 욕망을 한계적 욕망을 물질로 측정하는 노력을 하면서부터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의 일종처럼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욕망 이게 부딪혀서 경제를 구성하는데 경제의 어떤 다양한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개의 욕망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욕망이에요. 그러면 수요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짝이 있어야 돼. 욕망은 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고자 하는 욕망은 뭐에 짝이 되느냐면 가격에 짝이 돼요. 그런데 그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주어져 있다고 봐요. 인간이 가격을 바꿀 수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 소비자는 가격을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가격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장은 이미 시장이 아니고요. 그건 왜곡된 시장이고 그런 걸 독점 시장이라고 하고 독점 시장은 이건 완전 경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깨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큰 적은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에 대한 어떤 흐름이 강한 거예요. 이때 수요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고 사고자 하는 욕망인데 이게 항상 가격하고 수요가 대응하는데 문제는 가격하고 수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욕망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욕망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욕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을 갖다 들이밀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고자 하는 욕망이 많으면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사과에 대한 욕망이 많다. 그 욕망은 측정할 수 없지만 사과를 사는 거 보면 하나 사는 거보단 2개 사는 사람이 2개보단 4개, 4개보단 10개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이 사과에 대한 욕망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욕망, 사고자 하는 욕망을 수요량이라고 양으로 측정해요. 수요량.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역시 공급이 욕망이니까 공급량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요. 경제학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욕망을 양으로 측정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격을 경제학에서 이제 P라고 약자로 쓰죠. 프라이스. 근데 양은 수요든 공급이든 어떤 양은 퀀티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퀀티티라고 하고 수요라는 말을 할 때는 디맨드를 약자로 써서 첨자 아래 첨자로 해서 QD 이런 식으로 하든지 QD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하든지 하여튼 QD는 수요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가격과 공급량은 이제 QS 이렇게 표기하겠죠. 서프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요 두 개만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두 개만 있다고 보고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경제학은 항상 자연과학적인 그 실험 이런 거 실험적 전통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이후에 히랍의 어떤 학문의 전통 세트리스 파리버스라는 전통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금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조건 불변이라면 다른 조건은 없다면 다른 것이 일정하다면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과학사에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공을 떨어뜨리면서 중력 가속도를 1초당 9.8m씩 중력 가속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전제가 된 게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공기 마찰이 없다면 이런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근데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땅도 공기 저항이 없는 땅이 없잖아요. 공기 마찰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원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발견 못했어요. 완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도 공간이 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원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율 파이가 뭐 3.14 어쩌고 나가는 그거 이상 완전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죠. 관념적으로. 그게 위대한 겁니다. 관념으로 사고에서 다른 조건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른 건 일정하다고 보고 실험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과학사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져서 지금 동양은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 밀렸던 거예요. 서양의 식민지가 되고 수탈됐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양자간의 관계로 모든 관계를 함축시킨 다음에 다른 관계는 없다고 보고 두 개의 관계만 분석해 나가는 이자관계, 양자관계만 분석해 나가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도 그대로 관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두 개만 봐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걸 이자관계를 보는 거고, 요때 이자관계를 요 이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 요 두 개를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 요 두 개가 변하니까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얘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데, 이때 두 개를 가지고 볼 때 이걸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아니, 두 개를 내생변수라고 그래요. 내생변수. 요건 내생변수예요. 내생변수고, 이 내생변수 아니고 다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외생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생변수 안에서 얘가 일방적으로 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한쪽이 변할 때 한쪽이 어떻게 열과 영향을 주느냐, 즉 얘가 원인일 때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원인으로 보는 게 전통이에요. 마샬 이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측정해서 봤을 때 이 원인을 요거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요거를 종속변수라고 그래. 이걸 종속변수. 그러면 자, 원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망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줄어들죠. 수요량이 줄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 사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려고 하겠죠. 이게 다른 조건 없다고 봤을 때, 다른 조건은 없어요. 불변이에요. 없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간명하게 나타난 요거를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라는 독립변수와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느는 거. 요거 다른 조건은 없다고 봤을 때 요런 것을 우리 수요법칙이라고 하고, 이 수요법칙을 곡선상에 이걸 공간상에 그리면 요걸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상에 이렇게 원래는 이 공간상에 이렇게 어떤 변화를 공간상에 그리는 전통이 없었는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좌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랍니다. 몸이 약해서 항상 누워있어서 12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천정이 아마 체크무늬였나 봐요. 그래서 체크무늬에 파리가 날아갔다 앉았다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 개의 변수의 상대적 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이 어떤 좌표가 있다 그러면 이 좌표를 아주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이쪽 가로좌표를 가로의 공간을 이게 가격에다 놓고, 이건 마샬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횡축 X축을 가로가 아니라 이 세로는 가격을 놓고 가로는 양으로 놓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요량이나 공급량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게 수요는 D고 공급은 S인데 요 QDS 이렇게 표시하고 거래량 또는 뭐 수급량, 수요 공급량 뭐라고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 양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작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죠. 수요량이 이렇게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더 늘죠. 거꾸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죠. 요 점의 궤적을 따라가면 이걸 선을 연결하면 이게 우하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점을 찍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경제학 원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경제학은 이 경제 쪽, 이 부동산 경제론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걸 응용한 거 있잖아요.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단박에 할 수 있어요. 단박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하고 하시면 단박에 하게 할 테니까. 어쨌든 자, 이때 이 내생변수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여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우하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비싸니까 내가 공급자 하면 많이 공급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아이고 가격 너무 싸니까 뭐 돈도 못 버네. 그러면서 공급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생산 그 라인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똥값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공급자들이 다른 직업을 바꿔요. 그냥 퇴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이 잘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공급이 늘지만 치킨 창업을 많이 하지만 치킨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고 치킨이 장사가 안 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치킨 창업하던 분들이 전부 다 전업한다고 다른 거 한다고 커피숍 같은 걸로 간단 말이에요.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준다는 거죠. 선생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조건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불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양자 관계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 다른 건 공허다. 비일공작 공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선명하게 요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가격이 쌀 때는 공급이 작지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이 는다. 이 두 개의 궤적을 점을 쭉 연결하면 선이 되는데 이때 이걸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의 궤적을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라고 하는 양자 관계를 그래프에 데카르트의 좌표에 적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이게 마샬이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마샬의 경제학 정통이 바로 여기 오는데 마샬이라는 분이 원래 학부 전공이 수학자였거든요. 수학이었는데 이분이 가격이 워낙 중요하니까 가격을 Y축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수요량을 X축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왜 가격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하향으로 떨어져요. 우하향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의 기울기 또는 음의 기울기라고 그래요. 부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을 보면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조건 일정하다고 봤을 때 비례 관계라는 거죠.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정의 기울기 또는 양의 기울기라고 그래요. 정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아주 가상하다, 훌륭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학은 하여튼 수없이 많은 파생 분야가 있어요. 심화로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다는 여러분들 그건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하시고 부동산학 원론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 부동산 원론에서 부동산 그 경제론은 거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가 가격이에요. Y축이. X축은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거래량, 수요 공급량, 수급량, 뭐 교환량 아무거나 써도 돼요. 어쨌든 여기가 수요나 공급을 한꺼번에 X축에다 이렇게 변수로 놓는 거예요. 여기가 독립변수니까 마샬이 전통에 의해서 Y축에다 놓고 종속변수 결과는 X축에다 놨어요. 이렇게 놨습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되는 건데 일반 수학에서는. 근데 이렇게 놨어요. 마샬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요라고 하는 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 그래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에서 봐야 될 건 법칙이라는 거 봤죠. 법칙이라는 건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 있는데 가격과 수요량 또는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냐.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비례한다. 그리고 부의 기울기, 역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움직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주니까 요거는 뭐예요? 정의 기울기다. 그러니까 우상향한다. 정의 기울기다. 요게 이제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요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이제 그 곡선의
형태가 첫 번째, 형태, 우하향이냐 또는 우상향이냐. 자, 우리가 우하향은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부의 기울기예요. 우상향은 공급 곡선이고 정의 기울기. 우하향은 뭐예요? 반비례 관계. 우상향은 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동하게 만드는 거,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공급곡선을 이렇게 오른쪽 이동시키거나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냐면 외생변수가 원인이야. 외생변수. 즉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뭐 소득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곡선 자체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곡선이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감소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외생변수예요. 이 외생변수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류를. 세 번째는 뭐냐면 곡선의 형태가 첫 번째 우상향 우하향. 곡선이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동할 때 왼쪽으로 가면 감소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즉 우리가 수요곡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우하향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2번 이렇게 우하향, 1번 이렇게 우하향, 2번 이렇게 우하향. 둘 다 우하향이죠. 그러나 기울기가 다르죠. 각도가. 이때 이 기울기가 바로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탄력성 겁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학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겁나게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이 언급돼요. 안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편이다 이거예요. 탄력성의 개념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사실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탄력성이 기울기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게 탄력성의 정도, 이 기울기, 요거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요런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바로 그래프와 관련되는 거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동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동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균형이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이 경제 질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무한정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서로 욕망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뭐 뺏기도 했죠. 이게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야만 시대에서는 그냥 뺏는 거예요. 거기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강자가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죄라고 이렇게 이렇게 법률에 써 있는 게 없었을 시대에는 그냥 무법천지일 때는 말 그대로 홉스가 얘기했듯이 홉스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어떤 공공의 어떤 도덕이나 질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서 누구의 욕망이 우선화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인류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시장체제,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질서예요. 경제 질서. 한 국가나 한 사회의 경제 질서는 과거에 한 70년 동안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게 비효율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제 질서는 사실은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시스템인데 시장 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시장 경제.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통제 메커니즘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바로 이거를 우리가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가격 메커니즘.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내가 무한정 갖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하게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가격을 보면서 조절하죠. 그 가격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나 5개 살 수 있어. 근데 20,000원 됐어. 2개만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5,000원 됐어. 10개 사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은
가격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통해서 신호등을 보고 인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시스템이에요. 시장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이때의 가격은 자동 조절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절 메커니즘은 어떤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 전체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 어떤 한 개인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요거는 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전체 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욕망이 개인적 욕망이 탈색된 가장 효율적인 그 욕망으로서 가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시장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약 이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거나 반발심을 갖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인류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그래도 뭐 문제는 많지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은 한마디로 가격 조절 메커니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이거예요. 가격. 이때 가격은 시장 가격 또는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 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균형 가격.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거래되는 양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양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때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가장 이상적인 거래량이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시스템은 뭐냐면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건전하게 끊임없이 생산하는 체제가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왜곡된다. 그러면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 같은 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간다. 욕망 두 개가 부딪혔는데 여기서 교차점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게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P스타, 이때의 거래량 균형 거래량 Q스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니까 여기가 가격이고, 네? 이때 이 균형이라는 거 이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이동이라고 그랬죠. 수요의 이동, 공급의 이동, 외생 변수 때문에 금리가 바뀌어서 소득이 바뀌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산비가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외생 변수가 변하면 외부 환경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전체가 환경이 바뀌어요. 곡선이 이동한다고요. 수요가 이동하거나 이렇게 수요가 이동하거나 공급이 이동하거나 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바뀌죠.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줄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공급이죠. 공급이 늘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균형이 바뀌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늘어요.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왼쪽으로 가면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경제학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스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보세요. 머릿속으로 균형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상황으로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균형 가격 오르고 균형 거래량 는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여기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거래량이 는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죠.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준다. 이번엔 공급이 는다고 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 는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오르고 양 준다.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분이 경제학자입니다. 아시겠죠? 균형 상태에서 자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 오르고 양 는다. 수요가 감소한다. 가격 떨어지고 양 준다. 공급이 증가한다. 가격 떨어지고 양 는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오르고 양 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 증가한다. 자 가격 오른다. 양 늘은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 오른다. 가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가격 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한다. 가격 떨어지겠죠. 공급량이 늘으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부가해서 이제 같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에 균형이 이동하는 궤적을 물어봅니다. 또는 이게 답으로 안 뜨더라도 균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지 않으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답으로 뜨진 않더라도 이건 뭐예요? 여기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여기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적 개념, 정복해야 되는 개념 중에 징검다리처럼 가야 되는 궤적 중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의 이동은 아주 중요한 중간 개념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로입니다. 이해의 최종적인 이해 수준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의 이동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테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이동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가 뭐예요? 자, 곡선의 형태, 우하향, 우상향. 그다음에 곡선의 이동, 균형의 이동. 세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봅니다. 이 기울기는 탄력성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요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자, 수요량인데, 자,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는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내생변수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독립변수인 가격과 종속변수인 수요량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곡선이요.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 즉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달라서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다. 2번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게 탄력성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용어로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원인이 변할 때 결과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 세기로 영향을 미치느냐. 자, 원인이 1 변했어요. 근데 결과도 1 똑같이 변한다. 1대1로 변한다. 그러면 똑같은 관계, 똑같이 원인이 1 변할 때 결과도 1만큼 변했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이 1만큼 변했는데 얘는 0.3만큼 변해.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원인보다 결과의 민감도가, 여기서 이제 민감도란 말이 나와요. 민감도가 떨어지죠. 둔하죠. 둔해요. 그런데 원인이 1 변했는데 결과가 3 변해. 그러면 3배가 변해. 원인 변화보다 결과가 3배나 변하니까 이거 민감해. 그래서 이건 둔감하고 요건 민감하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둔하다, 민감하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얘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둔하다, 민감하다 이 개념이 바로 경제학에서 비탄력, 탄력 이런 의미가 있다. 이때 1은 탄력도 아니고 비탄력도 아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해요. 이걸 단위 탄력이라고 그래요. 1을 단위로 해서 1보다 크면 1보다 여기 작다고 해보죠. 0하고 사이 값에서 여기 0이 최하인데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걸 비탄력이라고 그래. 비탄력이라고 그러고 1보다 크면 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탄력성은 elasticity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거나 아니 이렇게 표기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elasticity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약자로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elasticity라고 하는 탄력성은 원인이 변할 때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이 개념이란 말이죠. 이걸 공간상에 표시하면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탄력성이 제로예요. 이건 뭐냐면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바뀐다. 일정한 상태에서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게 완전 비탄력인데, 자, 여러분들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가 있을까요?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전혀 안 바뀌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죠. 거의 없어요. 이런 재화는 거의 없어요. 다만 공급에는 있어요. 공급은 있어요. 이건 수요를 예를 들었는데 공급은 대표적인 게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거 토지입니다. 땅은 가격이 얼마가 됐든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는 거를 부증성이라고 그래. 자, 보세요. 토지 보세요. 토지의 공급 곡선 보세요. 이게 토지야. 토지는 가격이 10,000원 해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해봅시다. 가격이 1원에도 10평, 10원에도 10평, 100원에도 10평, 100억에도 10평, 1조에도 10평, 1경에도 10평, 100경이 돼도 10평이에요. 가격을
가격이 얼마가 됐든 양을 단 한 평도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늘릴 수 없어. 생산할 수 없으니까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이걸 부증성이라고. 부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다고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런데 자,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었어. 그런데 이 가격이 1억이 됐어. 1억이 돼도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줄여야지. 줄일 수 있나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공급 줄일 수 있어요? 토지가? 줄일 수도 없죠. 늘릴 수 없지만 줄일 수도 없죠. 줄일 수도 없다.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없는 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증성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 특히나 영속성보다는 부증성을 가지고 이제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다. 물리적으로는 생산 안 돼요. 물론 경제적으로 용도 전환으로 바꾸는 걸 공급으로 본다면 그때는 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나 물리적, 자연적인 토지는 단 한 평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급 곡선에서는 이게 완전 비탄력이 의미가 있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인 게 있을까? 있다 그러면 어거지로 있다 그러면 목숨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목숨, 생명.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돈은 무한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 1원만 내면 살려줄게. 그래도 목숨 사야죠. 100억 주면 살려줄게. 1000억 주면 살려줄게. 1조 주면 살려줄게. 100조 주면 살려줄게. 100조가 됐든 1원이 됐든 어쨌든 목숨에 대한 수요는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가 됐든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뭐 존재하지 거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건 뭐냐면 이게 수요가 무한이야. 어떤 100원에 대해서 수요가 무한이야. 100원짜리인 경우에 무한정 팔려. 그런데 여기서 101원이 되든가 99원이 된다. 약간이라도 가격이 바뀌면 수요가 제로가 되는 거야. 일정한 가격에서 무한정 팔리는 재화. 그리고 거기서 약간이라도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가 없어지는 재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왜? 이런 거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주세요. 예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완전 탄력 이런 재화는 현실적으로 없다고요, 거의. 물론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10년 전과 현재의 일정 가격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 그래프를 억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이 무한정 팔리는 재화가 있느냐? 예로 들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뿔난 토끼를 생각해 보세요. 뿔난 토끼. 뿔난 토끼. 그 다음에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비늘 있는 용, 비늘 달린 용. 여러분들 뿔난 토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토끼가 이렇게 있고 토끼에 뿔이 났어. 양쪽으로 뿔이 났다.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용이 막 하늘을 나는데 용에 비늘이 달려 있어. 상상해 보세요. 상상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상으로 이게 된다니까요. 관념상으로는 되는데 현실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관념적으로 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뢰를 들어보자 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똑같이 변한다. 이렇게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같다. 그러면 탄력성이 1이다 해놓고 이걸 단위 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바로 기울기가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만약에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가격이 바뀌는 것보다 수요량 변화가 작아. 이렇게 이게 여기다 그리지 말고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념적으로, 자, 개념적으로 이번엔 접근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자, 45도가 여기 탄력성 1이다. 이렇게 보고. 비탄력은 뭐냐? 완전 비탄력에서 요 사이 값이 이렇게 비탄력.
요건 뭐냐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가 작아요. 가격은 요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수요량은 요만큼만 바뀌면 요 궤적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이걸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고, 탄력성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1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인 건 이렇게 완만하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요량이 왕창 바뀌어. 가격이 조금만 바뀌는데 수요량이 왕창 바뀌어. 그래서 가격이라는 원인보다 결과가 많이 바뀌면 요 궤적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게 누워요. 누웠다 자빠졌다 이런 표현 안 하고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탄력성이 1보다 커요. 1보다 커. 그래서 1에서 무한대 사이 값이에요. 1에서 무한대 사이 값. 그러니까 무한대면 완전 탄력인데, 완전 탄력적인 거는 이건 뭐예요? 뿔 달린 토끼같이 관념적인 거라고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일정 시점에서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사실 탄력성 측정이나 이런 건 오히려 쉬워요. 탄력성 측정 같은 걸 계산 문제로 낸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입안의 혀처럼 착 달라붙어서 개념이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탄력성이라고 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하는 개념을, 요걸 공간상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급한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기울기가 45도 각도로 돼 있다, 수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해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한다.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을 들어가는 입구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또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 우리 일상 인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두 개의 커다란 욕망, 어떤 재화를 대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개의 욕망 덩어리가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은 독립변수인 가격에 반응해서 두 개의 양자간의 관계 속에서 법칙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법칙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래프,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된다. 그리고 그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인다. 비례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걸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그 욕망 전체가 환경에 따라서, 외생변수라는 환경, 즉 소득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조세,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건축비 같은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도 바뀐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세 번째로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를 탄력성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될 네 번째 테마를 보죠.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론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론에. 근데 사실 이거 그냥 경제론에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강의 편의상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본질적으로 경제론 따로 있고 시장론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죠.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요, 요거는 자산시장,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노벨상을 2002년도인가 받으신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는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해서,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그래서, 이 hypothesis가 이 가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EMH,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설 정도가 아니라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론이 됐죠, 그냥.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EMT라고, theory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유가증권 시장, 즉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잘 움직이는가, 가격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때 그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A 주식이 지금 현재 10,000원 한다고 쳐보죠. 10,000원 한다. 그럼 이 10,000원이란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만 원일까? 가만 보니까 현재 그 기업의 주가는 현재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 기업 상태,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미래에 어떤 것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기업에 대한 전망, 기대 또는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때는 가격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가치라고 표현해야죠. present value라고 그래요. present value.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그 자산의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정보가 그 어떤 자산에,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의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원시 시대나 이럴 때는 효율적 시장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정보와 가격을 연결하지 못했어요. 사람 머리가. 그 정보가 나타나면 그 정보가 뭔 의미가 있는지, 내가 들고 있는 그 금화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장주의적인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근대화되기 전에 근대화 경제 시스템이 그 이식되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신문에서 어떤 정보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집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내가 투자해놓은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발표되는 즉시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현재 가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효율적 시장은 그냥 정보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가 얼마나 빨리, 어떤 정보가 얼마나 빨리 현재 가치에 반영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만, 과거 역사적 자료만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다.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이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발표되는 정보는 시차 없이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거나 그냥 이미 가격이 올라 있어. 부동산 가격이 반영돼 있으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직 발표 안 된 정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이것까지도 모든 정보가 시차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반영이 되잖아요.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eak form, semi strong form, strong form marke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성, 어떤 책에서는 약형, 준강형, 강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폼이니까 폼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전부 다 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부동산학 원론이나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성으로 보통 했는데 형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준강성, 약성, 강성효율적 시장의 의미가 뭔지 알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의 효율성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2번까지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3번으로 강성효율적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까지도 싹 다 현재 가치에 자산 가격이 반영돼 있다 그러면 투기라는 건 할 수가 없게 되죠. 투기라는 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여기까지 연결되면서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았다 그러면 요거에서 약간 더 심화돼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역시 부동산 시장론인데, 부동산 시장의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때 시장의 전체 컨디션이 변할 때 국민경제 안에서 시장의 전체 열기, 얼마나 거래량이 많으냐 하는 열기 있잖아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측정해서 그 온도계처럼 측정해서 얼마나 열성이
뭐냐 활발하냐 아니면 요건 한산하냐 이걸 측정해서 이걸 경기라고 그래요. 경기. 그러면 경기 우리 아주 재밌죠. 이 경기란 말 자체가 경자는 서울 경자인데 이게 도시 사람들이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시장.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 날 일자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서 땅에서 활동하잖아요. 해가 쨍쨍하고 날이 따뜻하잖아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죠. 근데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게 사실은 볕경자예요. 볕인데 원래 의미는 이제 볕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냥 햇볕.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온기가 있느냐, 얼마나 활발하느냐를 경자라는 말로 그냥 은유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경기라고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국민 경제 활동의 총체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 하는 게 경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순환 국면이 바로 경기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이 경기 순환 국면이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기 순환 국면을 그러니까 경기가 순환한다는 개념을 이 경제학에서 도입한 건 20세기입니다. 20세기 이전에 19세기 이 정도에 조금 있긴 있었어요. 뭐 쥐글라레 뭐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경기가 변한다. 뭐가 순환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사이클. 사이클 이런 개념 있죠. 사이클. 이런 개념은 서양에는 없어요. 서양은요. 창조에서 심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적 역사관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뭐 순환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경제의 전체 컨디션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순환론이라는 게 나오고 이 경기순환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느냐 그거에 이제 천착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10년이다, 뭐 20년 쿠즈네츠 같은 사람은 20년 정도 된다, 뭐 한센 같은 사람은 17, 18년이다, 아니면 뭐 콘트라티프 같은 통계학자는 뭐 50년, 60년 된다. 그다음에 키친 같은 사람은 재고 순환 때문에 뭐 한 40개월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글러. 이 주글러라는 사람은 쥐글라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제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도는 것의 규칙성에서 착안해서 경제도 한 10년 내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주글러 이후에 이 경기순환론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슌페터라는 경제학자,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죠. 슌페터라는 경제학자. 여기서 이제 경기순환론이 세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경기 분석, 경기 순환은 부동산 경기 순환을 얘기할 때 경기 순환은 4분법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4분법. 그래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의 기준을 측정할 때 기준은 뭐냐면 건축량이에요. 건축량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건축량이에요. 그래서 건축량이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명하게 그리는데 가장 경기가 좋은 거를 피크 정점이라고 그러고 스로프 저점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정점과 저점을 이렇게 해서 폭을 측정하면 이걸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 그리고 여기 측정은 어디서부터 측정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점에서 저점까지 요거를 뭐예요? 수축한다 그래서 수축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된다 그러면 팽창 국면 또는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이분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시 4개로 쪼개요. 4개로 쪼개가지고 경기 상태를 측정하면 요거를 이제 시장으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리세션, 후퇴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황 시장인데 이걸 하향 시장이라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상향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각각의 국면, 스테이지에 따라서 마치 춤을 추듯이 경제 상태가 그 어떤 특정한 햇빛 상태가 날 일자에다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죠. 이 햇빛이 얼마나 밝고 따뜻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수축 국면에 후퇴 하향이 있는데 이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요. 재고가 많이 남고 매수자가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매수자 시장이 형성돼서 바이어스 마켓,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고 이때는 공급이 약하고 수요자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후분양이 일반적이고
그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잡는다.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로 풀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마치 사이클처럼 어떤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철칙은 물론 법칙처럼 뭐 예외 없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그걸 추출해 보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순환적인 변동을 갖는다. 이때 이 경기 순환이라고 그러고 경기 순환의 각 스테이지, 국면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거래라든지 전문활동 시 아파트 분양에서 과거 사례 가격 형태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테마로 부동산 경제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순환 국면, 즉 우리 경기 순환에 있어서의 국면별 특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더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